중동에서 지금 가장 두려운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핵시설도 아니고 유전도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마시는 물을 만들어내는 시설입니다. 석유가 끊기면 불편하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끊기면 도시는 며칠 안에 멈추고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바로 그 물줄기를 겨냥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중동의 진짜 약점,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란 외무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키슘섬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그 결과 인근 30개 마을의 수돗물이 전면 차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키슘섬은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란 남부의 전략 요충지인데, 문제는 이 섬 주변에 강 하나, 호수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오직 그 담수화 시설에서 뽑아내는 물 하나에만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나오던 물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긴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보복으로 바레인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겁니다. 바레인은 페르시아만 한복판에 떠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이 나라의 지하수는 이미 오래전에 고갈됐습니다. 인구 160만 명 전원이 전국 100여 곳에 분산된 담수화 시설에서 만들어낸 물로 살아갑니다. 만약 그 시설들이 멈추면 물을 구할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물 공급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비상 비축량이 며칠뿐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추가 공격이 한 번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피해는 두 나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의 대형 담수화 시설이 인근 항구 공격 때 튀어나간 파편으로 피해를 입었고 UAE 푸자이라 지역의 복합발전 담수시설도 공습 여파를 받았다는 위성 데이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두바이 제베랄리 항구 근처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낙하한 지점에서 불과 19km 거리에 두바이 시민 수백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급 담수화 시설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미사일 방향이 조금만 빗나갔다면 두바이 전체의 수돗물이 끊기는 대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실제로 UAE는 이번 전쟁에서 80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고 그중 일부는 요격에 실패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나라라는 이미지에 완전히 금이 간 겁니다. 현지에 사는 한 주민은 CNN 인터뷰에서 이름을 숨긴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실 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국 척박한 사막 한복판에 모여 사는 거잖냐고. 이 짧은 한마디가 지금 걸프 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를 가장 잘 요약해줍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쿠웨이트는 마시는 물의 90에서 96%를 담수화 기술에만 의존합니다. 오만은 86%, 바레인 85%, UAE와 이스라엘도 각각 80%에 육박합니다. 석유 부자의 대명사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전체 물 수요의 70%를 이 방식으로 충당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쿠웨이트에서 시설 하나만 멈춰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즉시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식당이 문을 닫고 병원이 마비되고 공장이 멈추는 국가 비상사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나라들이 왜 이렇게 물 하나에 이토록 취약한 걸까요? 시간을 약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가 됩니다. 1950년대만 해도 페르시아만 연한 국가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바이는 작은 어촌이었고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인구는 겨우 10만 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적으니 오아시스, 얕은 우물, 빗물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땅속에서 석유가 터졌습니다. 오일머니가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막 위에 거대 도시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리야드 인구는
80배 넘게 불어나 800만 명을 찍었고, 두바이에는 세계 최고층 빌딩과 실내 스키장까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분수가 밤마다 하늘로 물을 뿜어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에서 수백만 명이 먹고 씻고 생활하려면 물을 어딘가에서 만들어내야 했거든요. 그 해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바다였습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해수담수화 기술은 오늘날 중동의 생명선이 됐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역삼투하법으로 강한 압력으로 바닷물을 특수막에 밀어넣어 소금은 걸러내고 물 분자만 통과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막의 구멍 크기가 0.001 마이크론인데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방식인 증발법은 바닷물을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를 다시 모아 깨끗한 물로 만드는 방식으로 냄비 뚜껑에 맺히는 맑은 물방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중동 국가들은 여기서 아주 효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담수화 시설을 돌리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니 아예 대형 발전소 옆에 물 공장을 짓고 그 발전소를 돌릴 정유 시설까지 나란히 세운 겁니다. 정유 과정에도 물이 필요하니 서로 물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완벽한 공생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효율은 극대화됐지만 이게 나중에 치명적인 함정이 됐습니다. 전기, 물, 연료 공급을 하나로 묶어버렸으니 그 통합 시스템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게 동시에 끊기는 구조가 된 겁니다. 미국 연구원 데이비드 미첼이 경고한 것처럼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걸프만 물 공급의 90% 이상이 딱 56곳의 핵심 대형 시설에서 나옵니다. 전체 시설은 5,000개가 넘지만 진짜 심장은 56곳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담수화 시설 10곳 중 8곳이 페르시아만 해안에 몰려있고 전 세계 담수화 용량의 절반 가까이가 이 좁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56곳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어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상에 그대로 노출된 거대한 시설들이라 드론 공격에도 방어가 어렵습니다. 유타 대학교의 마이클 교수는 이 현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우디를 석유 왕국이라 부르지만 자신은 바닷물 왕국이라 부르고 싶다고. 석유로 문명을 쌓았지만 동시에 물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걸프 지역에 사는 1억 명의 생명이 지금 이 아슬아슬한 시스템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를 보면 이 취약성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리야드는 바다에서 400km 떨어진 사막 한복판 도시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동쪽 해안의 주바일 시설에서 수백 킬로미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오는 물을 마십니다. 주바일 공장은 하루 110만 톤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 이 시설 하나에 리야드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 외교 문서에는 이 시설이나 파이프가 공격받으면 일주일 안에 리야드 시민 전원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경고가 실제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이란 본토의 물 사정은 어떨까요? 오히려 더 처참합니다. 이란은 수천 년 전부터 카나트라는 독창적인 지하 수로를 운영해온 물관리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산속 지하수를 중력만으로 마을까지 끌어오는 이 시스템은 전기도 필요 없고 지하수도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조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과정에서 이 방식을 버리고 무분별하게 댐과 펌프로 갈아탔습니다. 소위 물 마피아라 불리는 권력층이 이익을 챙기며 지하수를 닥치는 대로 뽑아버렸고 그 결과 테헤란 근처 핵심 저수지의 수위가 전체 용량의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젖줄인 나트안 댐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전국 강수량도 예년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이란 대통령이 테헤란 시민 1,500만 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으니 전쟁이 겹친 지금 상황이 어떨지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1991년 걸프전 막바지
패배를 직감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면서 발전소를 폭파하고 담수화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기록된 대규모 원유 유출 테러까지 감행했습니다. 단순히 군사 시설을 파괴한 게 아니라 담수화 시설의 원료인 바닷물 자체를 썩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기름이 뒤섞인 바닷물이 정수 필터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기계가 고장나고 수증기에는 독성 물질이 섞여 나옵니다. 주변국들은 취수구에 급히 방어막을 쳐서 위기를 넘겼지만 직접 폭격을 맞은 쿠웨이트는 한동안 물을 외국에서 비싸게 수입해야 했습니다. 35년 전의 악몽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보다 드론과 미사일 기술이 훨씬 정교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버튼 하나로 도시의 물줄기를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법은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물시설 공격을 명백한 전쟁 범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왔던 이 상식의 벽이 최근 들어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처리 시설을 100번 넘게 조준 사격했고 가자 지구에서도 물시설이 잇따라 파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물이 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목표가 되는 위험한 흐름이 시작됐다고 경고합니다. 한번 무너진 금기는 어느새 전략이 됩니다. 이란의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맞붙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사일 성능, 정보력, 전투기 숫자 어느 것 하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비대칭 전술입니다.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없으니 미국의 동맹국인 걸프 국가들의 생명줄을 건드려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물 위기에 몰려 아우성을 치면 결국 미국의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고 압박할 게 뻔합니다. 이란 입장에서 고가의 미사일 수백 발보다 담수화 시설 몇 곳을 부수는 게 훨씬 가성비 높은 카드입니다. 실제로 UAE와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UAE는 직접 이란을 타격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란의 계산대로 전쟁의 판이 군인들의 싸움에서 민간인의 생존 싸움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에는 부세르 원자력 발전소가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로 지어진 이란의 핵심 원전으로 바다 건너 사우디와 카타르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입니다. 만약 이 원전이 타격을 받아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만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통로 하나만 바깥과 연결된 거의 닫힌 바다입니다. 한번 오염되면 씻겨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꽉 막힌 욕조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수화 시설이 아무리 멀쩡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원료인 바닷물 자체가 방사능 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총리가 직접 이 가능성을 언급하며 걸프 지역 전체가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지난 2025년 이스라엘이 이 원전을 쳤다는 오보가 퍼졌을 때 중동 전역에서 방사능 피폭 대처법이 떠돌고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실존하는 공포인지를 그 몇 시간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카타르는 이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지하 저수지를 15개나 건설해 약 4개월치 비축량을 확보해뒀습니다. 하지만 바레인이나 쿠웨이트 같은 소국들은 그럴 자금도 땅도 없습니다. 물 공급이 며칠만 차질을 빚어도 비축량이 바닥나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과거 이란 해커들이 미국 수처리 시설의 제어 시스템을 해킹해 섬뜩한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총 한 발 없이도 도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시위였습니다. 이미 중동 전쟁이 사이버 영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수화 시설이 해킹 표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예측이지 확정된 미래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장 다가오는 위기는 중동의 여름입니다.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계절이 오면 물 수요가 폭증하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설은 더 많이 노출됩니다. 바레인 같은 소국들은 물 배급제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5년째 이어진 극심한 가뭄에 전쟁까지 겹쳐 올여름 물 위기와 경제난이 동시에 폭발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원전 피격으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수송선으로 물을 실어 나라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전쟁이 끝난다 해도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밀 부품은 주문 제작에 몇 달이 걸리는데 제재를 받는 이라는 수입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낙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이 돈으로 물을 사오면 된다는 시각, 민간 시설 공격에 따른 국제적 비난이 두려워 선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낙관론도 있죠. 하지만 이번 전쟁은 오래된 고질적 문제들을 한꺼번에 터뜨린 것에 가깝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수십 년간 쌓여온 인프라 취약성, 무너지고 있는 전쟁의 도덕적 금기. 이것들은 총성이 멈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동의 갈등을 석유를 둘러싼 싸움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물은 없습니다. 거창한 핵미사일이 아니라 담수화 시설을 향한 드론 한 대가 수백만 명의 생존을 결정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석유로 세운 이 화려한 문명의 진짜 아킬레스건은 유전이 아니라 수돗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